네, 안녕하십니까. 양자역학 개론 제7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6강까지 Simple Harmonic Oscillator, 즉 단순 조화 진동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양자역학 수준에서의, 양자역학 맥락에서의 오퍼레이터들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 오퍼레이터 중에서 여러분이 아무래도 잘 익히셔야 되고 또 흥미를 느끼셨을 만한 오퍼레이터가 바로 Creation and Annihilation 오퍼레이터였죠. 즉 양자수를 하나씩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이 양자 스테이트가 바뀌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아이겐 밸류들이 바뀌는 그런 오퍼레이터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 creation 혹은 annihilation 오퍼레이터들은 비단 SHO, 즉 조화 진동자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이런 조화 진동자와 비슷한 형태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알아보게 될 이런 포논이나 아니면은 진동을 할 수 있는 매개를, 진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웨이브들을 매개할 수 있는 물질의 양자 스테이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오퍼레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7강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대상, 즉 포논과 포톤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 이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제 포논이란 말을 어디선가 이제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공대생들은 열 전달에서 이 열의 전달, 매개체로 자주 언급되는 개념에서 이 포논이라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물리학이나 특히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뒤에 on, on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입자를 의미하는 이런 어미가 됩니다. 따라서 포논도 우리가 어떤 입자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폰은 뭐냐? 폰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떨린다 이런 뜻이죠. 진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분 텔레폰 할 때 그 폰도 여기 나오는 이 PHON에서 유래가 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 폰은 결국 이 사운드 웨이브를 가리키는, 사운드 웨이브에 대응하는 그런 입자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음파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운드 웨이브가 공기 중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진행을 할 때는 입자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만, 이런 사운드 웨이브가 어떤 매질, 특히나 이런 결정질의 매질을 통과할 때는 결정들의 이런 진동에 따라서 이런 모드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결정질을 논의하기 전에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렇게 여기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고 있는 이런 스프링들이 쭉 연결된 구조의 어떤 이 오실레이터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가장 간단한 케이스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디멘저널 이런 스프링 네트워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투디멘저널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투디멘저널 상에서 서로 바둑판 모양으로 연결된 그런 오실레이터 네트워크를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3D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큐빅 구조로 서로 3차원에서 연결된 이런 오실레이터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원 디멘저널 오실레이터 네트워크 혹은 오실레이터 체인만 알아봐도 충분히 그 수학적인 구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원 디멘저널 케이스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제6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얘기할 때 그때 들어갔던 포텐셜 에너지들, 이런 쿼드라틱 폼을 우리가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중에서도 스프링이다 그러면은 2분의 1 kx 제곱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질량을 알고 있고 스프링 컨스턴트 k를 알고 있으면 그 스프링이 움직이는 equation of motion을 풀면 여러분 그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인 오메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프링들이 이제 스프링 끝에 매스, 질량 매스 m을 가지고 있는 이런 추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스프링 전체 연결 구조체가 진동을 할 때 있어서 진동이 아주 랜덤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운데 있는 추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랬을 때, 그럼 왼쪽에 있는 추는 과연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느냐 왼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대한 선택권이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스프링이 동시에 진동하는 그런 진동의 자유도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조금 더 한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만약에 n개의 추로와 이런 스프링으로 이어진 어떤 원디멘저널 시스템이라고 그랬을 때, 이들의 이 포텐셜 에너지는 당연히 이들의 포지션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게 될 건데,
이 각각의 스프링이 늘어나는 정도는 자기와 자기 이웃과의 이러한 이 추 사이에 스프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한 변이, 그 변이를 예를 들어서 Q번째 스프링을 XQ, Q 플러스 1번째 스프링을 XQ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둘 사이의 변이의 제곱에 비례를 하죠. 물론 그리고 여기에 2분의 1 m 오메가 제곱이 붙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포텐셜 에너지들이 쭉 이제 나열이 돼서 이제 계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포텐셜을 알았으니까 포텐셜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포텐셜이 요 Q번째 추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포텐셜을 Q에 대한 이 위치로 우리가 미분해 주면 되죠. 거기다 그리고 마이너스 붙이면 그 Q번째 이 추가 느끼는 힘 FQ가 될 겁니다. 그래서 F는 MA, 즉 뉴턴이안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다 이걸 집어넣고 나면은 이런 식의 간단한 형태의 ODE를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고전역학, 특히 이 고전역학을 확장한 고체 물리학에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 고체 물리학의 첫 장에서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 오실레이터들의 네트워크 혹은 체인들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커플되어 있는 ODE입니다. 왜 커플되어 보이느냐? 왼쪽에는 지금 XQ에 대한 위치만 나와 있습니다만 오른쪽에는 XQ 말고도 바로 옆에 있는 nearest XQ 플러스 1과 XQ 마이너스 1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쭉 쓰게 되면 결국 행렬 형태의 ODE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행렬 형태의 ODE를 가지고 풀면은 그 행렬에서의 아이겐 밸류가 이 ODE에서 허용이 되는 이제 이런 아이겐 밸류, 즉 허용이 되는 오실레이션 모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게 원래는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우리가 자주 푸는 이런 이제 스프링 오실레이터들의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스프링 오실레이터의 모델을 고전역학의 방법이 아닌 양자역학에서 재해석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고전역학에서 해석이 되는 그러한 풀이 방법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측정이 되는 이런 포지션들이나 모멘텀들을 다 뭐로 바꿔줘야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양자역학 개론을 잘 듣고 따라오셨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뭔가 픽스가 된 이런 위치나 어떤 힘, 모멘텀이 아닌 이것에 대응하는 이러한 값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것에 대응하는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몇몇 수학적 장치들을 이제부터 활용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이 잘 익히셔야 되는 수학적 장치가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푸리에 트랜스폼 중에서도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줄여서 우리가 이것을 DFT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푸리에 트랜스폼은 사실 연속 공간상에서 복소수나 복소함수에 대한 연속 공간상에서의 푸리에 트랜스폼이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연속 공간이 아닌 디스크리트에서 즉 이산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왜 이산을 이용하려고 하냐면 이 추들이 사실은 이러한 띄엄띄엄한 간격으로 이렇게 L만큼의 간격으로 원래는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나열되어 있는 시스템에 이들의 변수는 여기서 이들의 위치가 되겠죠. 이들의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컨티너스한 그런 스페이스가 아닌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에서 이들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위치를 이들에 대응하는 역공간상에서의 변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래 XQ, 즉 이 추의 Q번째 추의 위치를 알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역공간, 여기서 역공간이라는 건 마치 시간의 역공간이 프리퀀시인 것처럼 공간에 대해서도 역공간을 생각할 수 있겠죠. 공간의 단위가 미터면 역공간의 단위는 인버스 미터가 될 겁니다. 네, 그런 개념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Q에 대응하는 역공간에서의 변수는 이제 large XK가 되는 것이고 large XK를 다시 inverse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XQ가 될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이용하면은 이제 이렇게 커플되어 있는 ODE를 디커플링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뉴토니안 이퀘이션 오브 모션, 이 커플되어 있는 뉴토니안 이퀘이션 오브 모션 ODE에다가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동시에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제 우리가 적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시간텀이니까 그냥 시간텀 나오고 질량 없어지고 XQ 대신에 large XK가 나왔고요. XQ 대신에 마찬가지로 large XK가 나와서 XK는 밖으로 나가는데 여기 XQ 플러스 1이나 Q-1 같은 걸 보시면 Q에다가 만약에 Q 플러스 1을 집어넣으시면 여기 IK Q 플러스 1이 되는데 그러면 IKL이 그냥 나와서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IKL만큼 나오고 Q-1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마이너스 IKL만큼이 나올 테니까 여기 나와 있는 XQ 플러스 1이나 XQ-1 모두 XQ에 대한 요 푸리에 트랜스폼을 가지고 쓸 수 있되 여기 익스포넨셜 텀들을 하나씩 달고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바이브레이션은 프리퀀시 단위였고 여기 있는 것은 사실 무차원이죠. 따라서 이 오메가 제곱 곱하기 어떤 이 무차원 요 변수가 곱해진 것을 새로운 형태의 프리퀀시 여기 오메가 K 여기서 스몰 오메가를 썼고 여기서는 라지 오메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라지 오메가 K를 썼는데 여기는 K가 안 붙어 있었는데 여기는 K가 붙었느냐? 왜냐면 여기 지금 K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정의된 이제 일종의 프리퀀시 모드 프리퀀시죠. 이 오메가, 라지 오메가 K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익스포넨셜, 요 오일러 방정식을 이용하시면 요 익스포넨셜 텀들을 간단하게 코사인 텀으로 바꿀 수 있고, 2 빼기 2 코사인 텀을 이제 우리가 뭐로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사인의 반각 법칙을 이용해서 2 오메가 절대값 사인 2분의 KQL이라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커플되어 있는 형태에서 디커플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디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한 xk에 대한 ODE를 푸시면 xk는 이렇게 잘 간단하게 알려져 있는 익스포넨셜 함수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배운 것이 사실 이제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다루는 이제 이런 오실레이터들의 네트워크 모델을 디스크리트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고전역학에서 정의된 오실레이터들을 퀀텀 미케닉스에서 다시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렇게 퀀텀 미케닉스에서 다시 정의되는 이러한 개념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오실레이터들의 포지션과 이들의 모멘텀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오퍼레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XQ, PQ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XQ, PQ를 정의한다고 그러더라도 이들은 단독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들의 커플링된 것들을 디커플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지션과 모멘텀 오퍼레이터들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디스크리트 프리에 트랜스폼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디파인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지션 오퍼레이터 XQ에 대한 디스크리트 프리에 트랜스폼을 이런 식으로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역시 디스크리트 프리에 트랜스폼의 짝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된 모멘텀 혹은 포지션 혹은 모멘텀 역공간에서죠. 역공간에서의 포지션 모멘텀 오퍼레이터들 어떤 형태의 이제 수학적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들의 퀀타이제이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테스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커뮤테이터 오퍼레이션들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지션 그리고 모멘텀 레시프로컬 오퍼레이터들의 커뮤테이터 계산을 쭉 해보시면은 요 값 여기다 집어넣고 요 값 집어넣고 Q 프라임에 대한 값을 집어넣고 하시면 여러분 요것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이 퀀타이제이션 first 퀀타이제이션 관계식에 대응이 되는 second 퀀타이제이션 관계식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포지션 혹은 모멘텀끼리의 이러한 커뮤테이터 관계식을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0이 됩니다. 즉, 커뮤테이터 관계식을 따졌을 때 0이 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 포지션 오퍼레이터에 대한 레시프로컬 컨주게이트 그리고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레시프로컬 이 짝에 대한 커뮤테이터들만 0이 되지 않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세컨 이 퀀타이제이션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죠. 나머지 이제 관계식들은 여러분이 잘 유도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포지션 오퍼레이터 레시프로컬들에 대한 요 허미션 오퍼레이션을 계산해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이 포지션 오퍼레이터의 제곱값에 대한 값이랑 똑같이 된다는 거죠. 이건 Q 스페이스, 이건 K 스페이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했던 공간, 요건 우리가 역공간이라고 부르는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다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오실레이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해밀토니안 이 오퍼레이터들의 이 포지션 제곱과 그 다음에 이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이 변유의 제곱에 대한 내용들은 각각 이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이런 오퍼레이터들로 다시 재정립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아까 정의했었던 이제 이 라지 오메가 K 제곱에 대한 형태로 쓰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오퍼레이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 것은 퀀텀 미케닉스에서 요 모멘텀 오퍼레이터와 포지션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정의했던 요 오실레이터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해밀토니안이고, 이것을 우리가 다 디스크리트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 다시 재정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쓸 경우에는 커플드 되어 있는 ODE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쓸 경우에는 디커플드 되어 있는 ODE를 풀게 되겠다고, 디커플드 되어 있는 ODE를 풀고 나서 얻은 것을 다시 인버스 디스크리트 프리에 트랜스폼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변이가 됐건 모멘텀이 됐건
이제 그러한 물리량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들을 다시 복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알아본 것 같이 이렇게 오실레이터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이제 우리가 배웠고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어떤 거랑 비슷합니까? 예전에 우리가 봤었던 이제 이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들에 대한 모멘텀과 이 포지션의 제곱에 해당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들로 바꿔치기 한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정의했었던 크리에이션 그리고 애니힐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정의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러한 것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수학적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션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로서 BK 그리고 애니힐레이션에 대한 오퍼레이터로 해당하는 것이 BK 대거라는 이런 오퍼레이터를 정의하게 되면 이들의 커뮤테이터 관계식도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고 특히나 이 annihilation과 이 creation operator의 커뮤테이터는 second quantization 관계식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복잡해 보였던 이 reciprocal space에서의 이 모멘텀과 포지션 오퍼레이터들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creation 그리고 annihilation 오퍼레이터의 형태를 쓰면 이렇게 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creation 오퍼레이터나 annihilation 오퍼레이터를 이 오실레이터 네트워크 자체의 해밀토니안과 커뮤테이터를 시켜보시면 무슨 관계식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관계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해밀토니안에다가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 펑션을 집어넣으면 에너지가 원래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갖게 되는 스테이트에다가 다시 이런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해서 이제 이것을 커뮤테이터 오퍼레이션을 해볼 것 같으면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라지 오메가 K라는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 하나의 유닛을 올려치기 해주는 형태의 오퍼레이터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커뮤테이터 오퍼레이터가. 마찬가지로 이 annihilation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BK 대거는 마찬가지로 이 H, 이 스테이트 펑션에다가 나온 그 에너지를 달고 나오는 스테이트 펑션에다가 다시 작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 한 유닛만큼 아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하바 그 다음에 라지 오메가 K 형태로 이 에너지 유닛이 하나씩 떨어지는 형태의 결과물을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셨던 이 creation 혹은 annihilation 오퍼레이터의 그런 작용 결과와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이런 개념을 활용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쿼드라틱 형태의 포텐셜로 모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다 그에 맞는 형태의 크리에이션 그리고 애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그런 스프링 컨스탄트를 동반하는 하모닉 오실레이터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x 제곱의 형태의 포텐셜을 갖는 여러 가지 형태의 포텐셜이 있을 경우에도 그것의 물리적 원인 자체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 장치 자체는 지금 보시는 이런 두 가지 쌍의 오퍼레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모사를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이제 폰을 설명할 때 이 폰의 폰자가 이 사운드에서 나오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소리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주 공간에서는 소리가 전파되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우주 공간에는 소리를 전파할 만한 매질이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리가 잘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럼 왜 매질이 필요한 것이고 매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소리가 우리 귀까지 전달되는 그 이유는 결국은 이 공기가 있기 때문인데 공기에 뭐가 바뀌는 겁니까? 공기의 밀도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소리마다 사실은 높낮이가 있고 소리마다 프리퀀시가 있을 텐데 그 프리퀀시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소리의 파장을 우리가 디파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소리의 파장을 디파인했다는 것은 소리의 그런 압축, 다시 흩어짐, 압축, 흩어짐이라는 그 주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지금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기를 이루고 있는 이런 입자들이 있다고 쳤을 때 공기들의 입자가 좀 많이 모여 있는, 즉 밀도가 높은 지역이 있고 좀 성기게 있는, 즉 밀도가 낮은 지역이 있을 텐데 이런 밀도가 높고 낮은 지역의 어떤 그런 길이가 피어리스티를 가지고 있다, 즉 주기가 있다
라고 한다 그랬을 때 그 주기를 우리가 람다라 그런다면 그 람다를 만들어내는 외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이제 이 음파의 진동 요인,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러한 공기의 압축 혹은 이제 이런 퍼짐을 결정짓는 일종의 이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공기를 기반으로 한 거였고요. 결정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정질에 해당하는 것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어떤 원자들이 이렇게 결정 구조를 가지고 쭉 이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약간 과장되게 그린 거긴 합니다만 이들이 좀 가까이 있을 때랑 좀 멀리 있을 때 결국은 스프링이 늘어날 때와 스프링이 줄어들 때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이런 진동이 특정한 방향으로 해서 진동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이 사운드 웨이브, 더 나아가서는 이런 웨이브들 자체가 주기를 가지고서 마치 좁아져 있는 것이 어떤 파동, 이런 입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전파되는 모습 자체는 파동처럼 보입니다만, 이렇게 지금 모여있는, 이제 이런 친구들은 마치 이 입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입자로는 볼 수 없지만 거의 입자에 준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라는 뜻에서 준 입자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우리가 이것을 quasi partic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quasi라는 것은 이제 그에 준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quasi particle은 아니지만 particle에 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포논이라고 뒤에다가 on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제 오실레이터들의 모임, 네트워크에 연결된 이런 오실레이터들의 모임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해밀토니안을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모멘텀 오퍼레이터와 포지션 오퍼레이터들의 곱으로 바꿀 수가 있었고, 이들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크리에이션과 애나힐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해밀토니안을 이용해서 이런 스테이트들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스테이트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웨이브 펑션을 이제 우리가 아이겐 벡터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겐 벡터를 잘 살펴볼 것 같으면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이 K라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각각의 이런 파리클, 포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유한 진동수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럼 결국 진동수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annihilation, creation operator에 따라서 한 유닛씩, 거기서 말하는 한 유닛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하바, 라지 오메가, K였죠. 그만큼씩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퀀타이즈가 돼 있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퀀타이즈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 에너지 덩어리죠. 에너지 덩어리를 몇 개씩 가질 수 있을 것이냐를 우리가 그런 자연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스테이트, 이런 진동하는 스테이트 하나하나를 우리가 마치 아이겐 스테이트 혹은 아이겐 벡터처럼 볼 수 있게 되고, 아이겐 벡터들은 당연히 선형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한테 허용이 된 이런 퀀텀 넘버들을 가지고서 이 스테이트들을 이제는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건 이제 첫 번째 파리클이 얼마나 많은 퀀텀 넘버를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파리클이 얼마나 많은 퀀텀 넘버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거는 q 번째 파리클이 얼마나 많은 퀀텀 넘버를 가질 수 있느냐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 300, 200, 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러한 특정한 모드를 서포트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 에너지는 퀀타이즈가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이 덩어리가 몇 배씩 되는지에 대한 성형 결합으로 이렇게 아이겐 밸류 혹은 에너지를 디파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퀀타이즈가 될 수 있는 모드를 가지고서 이 모드와 서포트할 수 있는 이 에너지들의 합으로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이제 바로 어떤 것이냐, 이런 진동이라는 것이 뭐 완전히 랜덤하게 제가 각각 가질 수 있는 모든 모드를 가지는 게 아니고 허용된 일정한 모드만 가지고서 설명이 되는 에너지 스테이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포논, 그래서 더 넓게는 우리가 이것을 응집물질 물리학에서는 이제 쿼자이 파리클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쿼자이 파리클로서의 포논이 하는 역할을 한번 이제 정말 이 사운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사운드가 음파가 전파가 되는 것을 따질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음파의 속도를 정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음파의 속도를 정의하는 방법은 일단 그 프리퀀시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앵귤러 프리퀀시를 웨이브 벡터, 웨이브 넘버 K로 나눠준 것을 이제 우리가 velocity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velocity를 정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위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phase velocity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웨이브 패킷으로 봤을 때 이 패킷 자체가 전달되는 속도를 우리가 그룹 velocity라고 합니다. 단위는 같지만 이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각각의 이 모드 K가 정해져 있을 때, 웨이브 벡터 K가 정해져 있을 때, 그들의 이 웨이브 이들의 이제 프리퀀시, 앵귤러 프리퀀시는 이제 우리가 아까 라지 오메가 K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이제 2 오메가 곱하기 절대값 사인 2분의 KL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때 이 KL 값이 1보다 굉장히 작다. 1보다 굉장히 작다는 것은 이제 이 웨이브 랭스가 이제 이 파리클들에 연결되어 있는 스프링의 길이, 기본 길이 L보다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KL이 굉장히 작으면 뭐가 됩니까? 얘네들은 사인 2분의 KL은 거의 2분의 KL에 근접하게 되니까 이 없어지니까 오메가 KL에 거의 근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페이지 벨로시티는 얘를 웨이브 벡터로 나눠준 거였습니다. 그렇게 나눠주면 결국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페이지 벨로시티는 오메가 L이 되죠. 그룹 벨로시티는 얘를 K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얘를 K에 대해서 미분해도 역시 오메가 L이 남죠. 자, 그래서 KL의 절대값이 1보다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페이스 벨로시티와 그룹 벨로시티가 거의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페이지 벨로시티와 그룹 벨로시티가 같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디스퍼션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퍼지는 게 없으니까 소리가 더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소리라도 더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KL이 굉장히 1보다 작은 경우, 혹은 이 웨이브랭스가 굉장히 큰 경우, 즉 롱 웨이브랭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소리가, 음파가 굉장히 먼 거리까지 전파될 수 있고, 그 전파된다는 것은 페이지가 같은 페이지를 가지고 유지한다는 겁니다. 페이지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보강 간섭이 아니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갈 수 없고 가까운 거리에서 다 상쇄가 돼서 사라질 겁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KL이 1보다 굉장히 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사운드 웨이브의 람다, 즉 파장이 이 파리클하고 파리클 사이의 거리보다 굉장히 짧은 경우입니다. 굉장히 초단파, 엄청나게 하이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KL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인하면 수의 값은 막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페이지 벨로시티와 그룹 벨로시티는 같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이것은 사실 말하면 그룹으로 움직일 때 각각 그 그룹을 이루고 있는 웨이브 패킷이죠. 그룹을 우리가 웨이브 패킷이라고 부르는데, 그 패킷 속에 들어있는 여러 웨이브들의 페이지가 제각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페이지가 제각각이 된다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쇄 간섭이 훨씬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을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dispersive wave, 즉 퍼지는 웨이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퍼지는 웨이브가 되면 멀리까지 갈 수가 없고 가까운 거리까지밖에 못 가고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재밌는 것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고체 물리학을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K가 하필이면 딱 플러스 마이너스 L분의 파이라는 이 경계 지점에 가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L분의 파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원래 이 파리클하고 파리클 사이의 거리가 L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레시프로컬 스페이스는 2파이 나누기 L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면은 이쪽으로는 L분의 파이,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L분의 파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을 지점으로 해서 이쪽에 L분의 파이, 이쪽에 마이너스 L분의 파이가 되는 게 정확하게 한 주기에 이 스프링하고 스프링 사이의 거리를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 표현한 좌표가 되는 건데, 자, 그 K 값이 만약에 이 오른쪽이나 왼쪽에 그 L분의 파이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이제 K가 L분의 파이가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K가 L분의 파이가 되면은, 네, 결국은 사인 함수는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럼 사인 함수가 2분의 파이가 되면은 뭐가 됩니까? 거기서의 미분값은 0이 되죠. 그러니까 그룹 벨로시티는 0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인 함수가 1이 되니까 얘네들은 K로 나눠졌을 때 남는 것은 K가 이제 없어지죠. 그러니까 K하고 상관없이 오메가는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K는 그냥 요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2 오메가 나누기 파이 곱하기 L이 되니까 이제는 페이지 벨로시티는 0보다 큰 값이 나올 것이고, 그룹 벨로시티는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니까 페이지 벨로시티와 그룹 벨로시티가 서로 달라지면서도 그룹 벨로시티가 0이 되는, 즉 사운드 웨이브가 멈춰서 그 안에 갇혀있게 되는 형태의 그룹 벨로시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이 L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L분의 파이 이런 경계 지점을 우리가 이런 경계 지점으로 갇혀 있는 이러한 레인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First Brillouin Zone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은 이제 우리가 고체 물리학을 배울 때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운드 웨이브가 마치 이 어떤 이 결정 구조에서 빛들이 마치 이제 산란되는 것 같이 이제 이러한 결정 구조에서 사운드 웨이브도 이렇게 이 브릴루앙 존의 경계에서는 진행이 멈추게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머물게 된다라는 개념도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머릿속에 체화가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알아볼 대상은 포톤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포논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톤, 즉 빛덩어리를 이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빗덩어리로 봐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빛은 결국 우리가 맥스웰 선생께서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증명하신 것처럼 결국은 빛은 전자기 파죠. 전자기 파의 이제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전자기 파로서 이제 이 빛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맥스웰 선생은 그동안에 알려져 있었던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에 관한 그 모든 관계식들을 수학적으로 통합을 해서 4개의 미분 방정식 표들을 만들었고 그런 방정식을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맥스웰 선생이 통합해낸 이런 전자기 현상들은 사실 그 이전부터 잘 알려진 현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앙페르의 법칙, 패러데의 법칙, 비오사바르의 법칙, 쿨럼의 법칙 등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장 B와 전기장 E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앞에 제가 보시면 컬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또 이 다이버전스가 있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결국 뭘 의미하는 것이냐? 벡터가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이 필드들이 진동하면서 다른 필드를 유도하는 그런 관계식에 있다는 것을 수학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한 아주 간단한 강의를 넣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일렉트로매그네틱 포텐셜, 이 벡터 포텐셜 A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스칼라 포텐셜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칼라 포텐셜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서 유도한 것처럼 이런 벡터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웨이브 이퀘이션이 유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도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다음 페이지 역시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백큐 상황에서는 따로 인디펜던트한 차지가 없을 경우에 이러한 이 벡터 포텐셜 A에 대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스칼라 포텐셜 이 파이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파이는 결국은 이렇게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어서 아주 전형적인 웨이브 이퀘이션의 솔루션, 즉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ik 그다음에 x 빼기 ct의 형태로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쿨롱의 방정식, 그리고 패러데이의 방정식, 비오사바르의 방정식, 앙페르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각각 디파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진공상에 있을 때랑 물질 속에 들어갔을 때랑 사실은 이 필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사실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 D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건데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는 그 플럭스가 유지가 되는 물질의 어떤 electrical permittivity, 즉 필드가 얼마나 그 물질 속에서 잘 진동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물성이 있는데 그 물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electric field를 계산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magnetic flux density가 있으면 그 magnetic flux density가 있을 때 그로부터 magnetic field가 얼마나 잘 형성되는지를 알려주는 magnetic permeability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진공이 아닌 어떤 물질 내부에서의 전자기장의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이 들 안에서의 전자기 파의 운행에 대한 모드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방식에서 유도를 하시든 간에 똑같이 이러한 형태의 이퀘이션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일렉트릭 필드가 됐건 magnetic 필드가 됐건 결국 공통적으로 이렇게 웨이브 이퀘이션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고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제 방정식을 푸시면 변수 분리법에 의해서 시간에 대한 텀, 공간에 대한 텀, 양변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 물질의 이제 이 electric permittivity와 magnetic permeability를 이용해서 이제 진공에서의 값을 이제 기준을 삼아서 이들보다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를 얘기해주는 relative permeability, relative permittivity를 이용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dielectric constant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dielectric constant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로부터 뭘 또 뽑아낼 수 있냐면은 광학에서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질의 물성 중에 하나인 이제 굴절율, 즉 refractive index 그리고 이 물질이 얼마나 빛을 잘 흡수하는지를 나타내주는 extinction coefficient 같은 것들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맥스웰 이퀘이션을 기본적인 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풀어서 우리가 이 벡터 필드 그리고 스칼라 필드들에 대한 이런 웨이브 이퀘이션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분야를 아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잘 리뷰를 하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목표는 포넌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포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퀀텀 미케닉스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 포톤의 포지션과 모멘텀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
포톤이 가질 수 있는 스칼라 필드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지배 방정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클래시컬 이 electromagnetic 이제 field equation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 파이는 결국은 이제 그 포톤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 필드와 이제 B 필드, 즉 electric field와 magnetic field에 해당하는 스칼라 필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스칼라 필드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고전 역학에서 다루는 장 방정식에서는 라그랑지안 덴시티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맨 처음에 고전 역학에서 배우셨던 그런 라그랑지안 오퍼레이터랑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자, 이때 이 라그랑지안 덴시티를 우리가 만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 정의한다 그러면 요 나중에 증명이 되겠지만 이러한 라그랑지안 덴시티는 그런 클래시컬한 웨이브 펑션, 웨이브 이퀘이션에 정확하게 대응이 되는 라그랑지안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일러 라그랑지안 이퀘이션은 이 라그랑지안을 가지고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그랑지안에 대한 변수가 지금 스칼라 펑션, 스칼라 필드 파이, 그다음에 스칼라 이 필드의 시간에 대한 디펜던트, 그리고 이 스칼라 필드의 공간에 대한 디펜던트를 가지고서 라그랑지안을 정해서 이 라그랑지안의 이 포텐셜에 대한 미분텀, 그리고 이 포텐셜의 시간에 대한 미분텀, 그리고 공간에 대한 미분텀을 독립된 변수로 놓고 이들을 가지고서 이런 식의 계산을 해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이들이 0이 되기 때문에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만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제 클래시컬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이퀘이션에 해당하는 라그랑지안을 이미 우리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을 지금 찾은 걸 다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스칼라 필드의 시간에 대한 미분텀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스칼라 필드의 공간에 대한 이 미분텀의 전체의 제곱들을 각각의 요 어떤 것을 이제 모든 포지션들에 대한 이제 합으로 보여준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라그랑지안을 잘 정의하고 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짝을 하나 정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캐노니컬 모멘텀 파이라는 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캐노니컬 모멘텀은 이 라그랑지안을 스칼라 필드의 시간에 대한 미분텀으로 다시 미분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칼라 모멘텀이라는 형태로 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 자체를 얘로 미분하니까 이 나오고 얘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캐노니컬 모멘텀을 이용하고 이런 라그랑지안을 이용하면 우리가 해밀토니안도 정의할 수 있게 되죠. 자, 해밀토니안은 이 캐노니컬 모멘텀과 그 다음에 이 라그랑지안을 요로 미분한 것에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그것을 다시 L을 뺀 거죠. 그렇게 된 경우를 이제 바로 우리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로 정의를 했고, 여기서 정의된 이 라그랑지안 오퍼레이터, 여기서 정의된 라그랑지안 오퍼레이터를 이 계산 공식에다 집어넣고 전개하면 이렇게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까지 여러분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클래시컬 미케닉스 범위 내에서 정의된 라그랑지안이라고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클래시컬 필드 이퀘이션,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 이퀘이션을 이제 퀀텀 미케닉스의 맥락으로 다시 갖고 오고 싶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 포텐셜 오퍼레이터, 스칼라 포텐셜 오퍼레이터와 캐노니컬 모멘텀 오퍼레이터들을 그 이제 양자역학으로 어떻게 이걸 다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약간씩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칼라 포텐셜 오퍼레이터는 마치 여러분에게 익숙한 포지션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캐노니컬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멘텀 오퍼레이터처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부터 이 파이를 마치 이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 그리고 이제 다른 포지션, 그리고 모멘텀, 다른 위치에서 모멘텀에 대한 커뮤테이터 오퍼레이터들은 다 0이 되고요. 이 포지션과 모멘텀의 커뮤테이터는 이렇게 퍼스트 퀀타이제이션 방정식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x가 x 프라임일 때만 딱 정해야 되는 델타 펑션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잘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포넌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레시프로컬 스페이스로 가져오고 싶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디스크리트 프리에 트랜스폼을 쓰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스크리트 프리에 트랜스폼은 마치 이제 포지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스칼라 필드에 대한 트랜스폼과 그 다음에 모멘텀 역할을 하고 있는 캐노니컬 모멘텀에 대한 트랜스폼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이 계산 결과를 해보시면은 결국은 이 트랜스폼을 한 이 포지션,
즉 포지션 역할을 하고 있는 스칼라 필드에 이 트랜스폼 된 것들의 컨주게이션 된 것을 k 제곱까지 곱해서 적분을 하면은 이 값은 그냥 이 스칼라 필드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제곱에 대한 적분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원래의 공간에서 이 필드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제곱을 했던 것을 합친 것과 역 공간에서 이들의 트랜스폼 된 것을 곱하고 다시 k로 곱해서 k 제곱 곱해서 적분한 것은 같은 물리량을 가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 모멘텀, 이 캐노니컬 모멘텀들에 대한 요 대거 자기하고 자기 컨주게이션에 대한 거합을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이것은 그냥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는 이렇고 실제 스페이스에서는 캐노니컬 모멘텀의 제곱을 적분한 거랑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앞서 우리가 정의했었던 클래시컬 필드에서의 해밀토니안을 이제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 즉 K 스페이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시 바꿔치기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칼라 필드에 x에 대한 미분의 제곱을 했던 것이 여기에 대응하니까 k제곱, 파이 k 대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필드, 이 모멘텀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이 캐노니컬 모멘텀의 트랜스폼 된 것과 그것의 컨주게이트를 곱한 것들을 합으로 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해밀토니안을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퀀텀 미케니컬 우리가 이제 이 포톤에 대한 해밀토니안을 디파인하고 특히 그 디파인된 해밀토니안이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 디파인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치 우리가 포논에서 이제 크리에이션 그리고 애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정의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러한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의 해밀토니안을 정의하기 위한 해밀토니안을 수학적으로 잘 다루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이러한 크리에이션 그리고 애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똑같이 컨주게이트 형태로 이렇게 허미션 형태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크리에이터와 애나일레이터들의 커뮤테이터들의 이 결과식도 여러분이 잘 봐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이용하면 종합적으로는 이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해밀토니안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런 크리에이터와 애나일레이터 오퍼레이터들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떨려 나오는 에너지 단위인 하와 k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이 해밀토니안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해밀토니안을 이제 원래의 공간에서 레시프로컬 공간으로 이제 전사를 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를 위해서 크리에이터와 애나일레이터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칼라 포텐셜 오퍼레이터는 일종의 포지션 오퍼레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스칼라 포텐셜 오퍼레이터의 레시프로컬 짝인 이 파이 k를 여기서 이제 정의한 크리에이터와 애나일레이터 오퍼레이터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선형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 파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의 제곱,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제곱을 원래의 공간에서 레시프로컬 공간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파이 k를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션, 애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로 바꿔서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제 우리는 좀 재밌는 현상을 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 원래의 단위인 여기 그러니까 하바 k라는 유닛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가장 밑바닥이 있는 스테이트가 있겠죠. 더 이상 에너지가 없는 스테이트. 그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퀀텀 넘버를 우리가 nk 0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브래켓 cat 노테이션 쓰면 이렇게 0에 대한 cat 이 벡터라고 쓸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n이 0이라는 거니까 에너지가 0이니까 에너지가 0이라는 것은 포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톤이 없다는 것은 백큐um 스테이트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nk가 0이 되는 이러한 cat 노테이션으로 표시된 이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expected value를 구해 보겠다는 거죠. 이들의 이제 포지션이 있는지 없는지 를 익스포인트 해보니까 이들의 이제 적분해 보시면 이 값은 0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평균적인 필드는 그냥 제로가 된다라고 우리 볼 수 있는데, 재밌게도 이 파이의 제곱에 대한 절대값은 0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파이의 제곱에 대한 것을 계산해 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0하고 0에 대한 이 브래켓 노테이션을 써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은 0이 아니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AK, 그 다음에 AK 대거의 이 곱하기에 대한 기대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variance, variation이 아니고 variance인데 이 EM 필드의 variance는 0이 아니라는 거죠. 즉 표준은 0인데 평균은 0인데 variance가 0이 아니라는 것은 standard deviation이 있다는 얘기죠. standard deviation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존재가 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퀀텀 넘버가 0이니까 상식적으로는 원래는 에너지도 없어야 되고 존재하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variance가 0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그 안에 필드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필드가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필드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물리적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이제 사실 고전 역학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vacuum fluctuation 혹은 quantum fluctu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vacuum fluctuation, quantum fluctuation이 사실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좀 더 광의의 해석에서 본다 그러면 uncertainty principle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시작을 다룰 때, 뭐 빅뱅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만은 빅뱅 바로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뱅 이전에 엄청나게 아주 좁은 영역에 아주 그냥 사실상 볼륨이 없는 영역인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이제 모여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서 우리가 define 할 수 없는 수준의 이런 fluctuation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fluctuation이 0은 아니기 때문에 그로부터 아주 약간의 미세한 시공간의 분포에 불균일성이 생기고 그 불균일성으로 인해서 빅뱅 이후에 물질과 에너지들이 점점 이렇게 진화를 거듭할 수 있는 다이나믹스가 생겼다라고 이제 우리가 디파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여전히 많은 물리학자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우주의 초창기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할 때 많이들 쓰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 많이 다룰 수 있는 그런 좀 재미난 현상, 아니면 이제 우주에 감춰져 있는 그런 비밀을 탐구하기 위한 주된 첩경이 된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여러분 이제 이 포논 그리고 포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 크리에이션 혹은 애나힐레이션이나 오퍼레이터들이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잘 알아봤고,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또 특히 여러분 잘 익히시고 배우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정상 스페이스에서만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실제 리얼 케이스,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나 아니면 분자나 뭐 이런 다양한 2디멘저널, 로우 디멘저널 머티리얼들 해석할 때도 비슷한 개념의 이러한 이 오퍼레이터들을 활용한 이 측정, 메저먼트라는 개념, 그리고 스테이트를 계산한다는 개념, 선형결합이라는 개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이런 센스들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7강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제 8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